지난 10월 26일 역사적인 비극의 발단은 김재규가 은연중 계획하에 자행된 범행이었음이 수사 결과 드러났다. 당일을 거사일로 결심하고 박 대통령 각하 시해 후 거사에 끌어들일 목적으로 16시 05분경 정성화 육군참모총장과 중정 제2차장보 김정섭을 각각 전화로 불러 같이 식사하자는 구실로 동식당 건물과 50여 미터 상거한 부장 집무실로 사용하는 별채에 불러놓고 자신은 17시경 먼저 사건 장소에 도착하여 대통령 각각에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대통령 각각 도착에 앞서 17시 40분경 동장소에 도착한 김계원 대통령 비서실장이 식당 정원에서 김재규에게 차 실장은 너무 오만하고 월권을 해서 골치 아프다고 말하자 김재규는 그러니까 저 친구 때문에 야단이야. 오늘 저녁에 해치워버리겠다고 말하자 김계원은 이에 동조하여 고개를 끄덕였고 18시 05분경 대통령 각하와 차지철 실장이 도착하여 바로 만찬이 시작되었는데 참석자는 대통령 각하를 비롯하여 차지철, 김재규 및 김계원과 만찬석을 도와줄 승검자, 정혜순 등 모두 6명이었다. 식사 중 대통령 각하께서는 김재규에게 부산 사태가 중앙정보부의 정보부재에 기인한 것이 아니냐고 실책조로 말씀하자 김재규는 침울한 표정을 짓고 있다가 18시 55분경 1차로 식탁을 떠나 화장실을 다녀온 후 만찬을 계속하면서 TV를 보던 중 19시경 차 실장으로부터 지난 10월 18일 부산지역 계엄 선포에 관련된 정보부의 무능한 업무 처리에 대하여 과격한 공박을 받고 김재규는 흥분 상태가 되어 19시 10분경 2차로 식당을 나와 별채인 공간으로 가서 이미 18시 35분에 도착하여 식사 중인 정성화 육군참모총장과 김정섭 차장보에게 내가 각하와 식사 중이니 식사가 끝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말하고 동건물 2층 집무실로 가서 보관하고 있던 소독제 웰타 7년발 32구경 건총 1정을 양복 하의 뒷주머니에 넣고 만찬자리로 다시 돌아오면서 수행 중이던 중정의정과장 박순호와 수행비서 박흥주 대령에게 뒷주머니에 넣었던 권총을 꺼내 보이고 오른쪽 허리춤에 꽂으면서 오늘 내가 해치우겠으니 방에서 총소리가 나면 너희들은 경호원을 처치하라. 너희들 각오가 되어 있겠지 하니 다소 주저하는 태도를 취하자 김재규는 여기 참모 총장과 이 차장보도 와 있다. 그 용기를 줌에 따라 박순호가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각가도 해치울 겁니까? 경호원이 7명이나 되는데요.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되묻자 김재규는 아니야. 오늘 하지 않으면 보안 누설 때문에 안 돼. 똑똑한 놈 3명만 골라 나를 지원하라. 다 해치운다고 하므로 박순호가 그러면 30분만 더 여유를 주십시오. 라고 말하자 알겠다 하면서 식당으로 다시 들어갔는데 이때 좌석은 부드러운 분위기로 전환되어 있었다. 19시 35분경 식당 주방장 남효주가 김재규에게 접근해와 과장님이 좀 배짱이다라고 하자 김재규는 세 번째로 자리를 떠나 옆방으로 가서 박순호로부터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19시 40분경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자마자
오른쪽에 앉아있던 김계원을 오른손으로 툭 치면서 각하를 똑바로 모십시오 라고 말한 후 차지철을 쳐다보면서 각하 이따위 버러지 같은 자식을 데리고 정치를 하니 올바로 되겠습니까? 다른 말과 함께 앉은 채로 허리춤에서 권총을 뽑아 차 실장에게 일발을 발사하고 바로 일어서면서 대통령 각하에게도 일발을 발사했다. 이때 차 실장은 총기를 휴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른편 발목에 관통상을 입고 실내 화장실로 피신하였으며 대통령 각하는 안전자세로 흉부에 관통상을 입고 왼쪽으로 쓰러지자 동석했던 정량, 성량은 쓰러지는 각하를 부추기고 유혈이 낭자한 가슴과 등을 손바닥으로 막아 지혈시키면서 각하 괜찮습니까? 하고 묻자 각하께서는 나는 괜찮아 하시면서 상반신을 숙이고 있었다. 이때 김계원은 현장을 피신하여 밖으로 나왔으며 한평 방 안에서의 총성을 신호로 중정의정과장 박순호는 응접실에 대기 중이던 경호처장 정인영과 경호부처장 안재송을 사살했으며 수행비서관 박흥주 대령, 경비원 이기주, 운전수 유승옥 등은 주방에서 대기 중이던 경호실 특수차량계장 김용태, 경호관 김용섭을 사살하고 경호관 박상범에게 중상을 입혔다. 한편 김재규는 화장실로 피신하는 차 실장에게 재차 쏘려고 방아쇠를 당겼으나 불발이 되자 쏘던 총을 버리고 다시 권총을 구하려고 정원까지 나와 박흥주 대령에게 총을 달라고 하였으나 실탄을 다 소모했다는 말에 다시 방으로 되돌아가다가 마침 대기실에서 나오는 박순호를 복도에서 만나 박순호가 가지고 있던 389경 리볼버 권총을 빼앗아 들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이때 화장실로 피신했던 차 실장은 경호원 하고 부르면서 나오다 김재기와 바로 마주치자 방 구석에 있는 문갑을 잡고 피하는 자세를 취할 뿐이었었다. 김재규는 차 실장의 복부를 향해 일발을 발사하고 이어 구부리고 계시는 각하의 전면으로 접근하여 머리에 바짝 권총을 들이대고 일발을 발사하여 완전히 절명케 하였다. 한편 그때까지 부축 간호하고 있던 성량 정량은 김재규가 각하를 다시 쏘려는 순간 크게 놀라 동실내 화장실과 주방으로 각각 피신함으로써 이들은 각각에서 운명하실 때까지의 정황을 가장 잘 아는 현장 목격자가 되었다. 이때 범인들 중 근처에 대기하고 있던 김원태는 의전과장 박순호의 지시로 M16 소총을 가지고 나와 이미 쓰러져 있는 안재송에게 1발, 정인영에게 2발, 신음하고 있던 차 실장에게 2발, 김용섭에게 1발을 각각 발사하여 확인 사살을 하였다. 한편 별채에서 처음 만난 정 총장과 김정섭은 초면 인사를 나눈 후 부산 마산 사태 등 시국담을 교환하면서 식사가 거의 다 끝날 무렵 수발의 총성이 들리자 이하스럽게 생각한 참모 총장이 이 차장보에게 총성 소리가 난 것 아니오 하니 김정섭이가 밖으로 나와 경비원에게 인근에 있는 공정동 팔초소에 무슨 총성인지 확인하여 보도록 하라고 지시한 후 다시 식탁에 돌아와 파일을 들고 있었다. 19시 43분경 김재규는 시해 현장으로부터 맨발의 와이셔츠 차림으로 급히 나가다가 이미 밖으로 나와 있던 김계원을 만나자 나는 한다면 합니다. 이젠 다 끝났습니다. 라고 외치고 별채를 향해 허겁지겁 뛰면서 차 어디 있어? 저방 손님 모시고 나와 물 하는 고함과 함께 황급한 모습으로 땀을 흘리며 별채 안으로 들어와 경비원으로부터 물 한 컵을 받아 마시고 나서 정 총장의 팔을 잡고 총장 큰일 났습니다.
하며 현관 쪽으로 끌고 나가면서 빨리 차를 타시오 하는 말에 정 총장은 김재규에게 무슨 일입니까? 하고 묻자 김재규는 차를 타고 가면서 이야기하자고 했다. 이때 정 총장은 어떤 기습을 받아 김재규가 도망 나온 것으로 생각하고 김재규 승용차 뒷좌석 주황 위치에 탔는데 오른쪽에는 김재규, 왼쪽에는 김정섭, 앞좌석에는 박응주 대령이 탔다. 차중에서 정 총장이 김재규에게 무슨 일입니까? 하고 다구쳐 묻자 큰일 났습니다. 정보부로 갑시다. 하여 다시 총장이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고 묻자 대답은 하지 않고 각하를 뜻하는 엄지손가락을 죽여들면서 저격당했다는 표시를 하였으며 총장이 각각에서 돌아가셨습니까? 하고 묻자 김재규는 돌아가신 것은 확실하다고만 대답했다. 김재규는 경호차가 따라오는지 주차 초조하게 확인하더니 보안 유지를 해야 됩니다. 적이 알면 큰일입니다. 라는 말만 되풀이 강조할 뿐 외부의 침입이냐 내부의 일이냐는 정 총장의 물음에 대해 김재규는 자신도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면서 보안 유지만을 거듭 강조했다. 승용차가 3일 고가도로를 향하고 있음을 의식한 정 총장이 어디로 갑니까? 하고 묻자 김재규는 정보부로 가는 것이라고 하므로 정 총장은 만일의 작전이 필요시 지휘에 용이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6번으로 갑시다 하자 김재규는 갈까 말까 망설이자 앞자리에 앉은 박응주 대령도 6번으로 가지요 라고 하여 방향을 바꾸어 6번으로 향했다. 이때 김재규는 순간적으로 총장을 위협할까 망설였다. 그리고 오는 차중에서 맨발에 와이셔츠 바람이던 김재규는 박응주 대령에게 자네 웃도리와 신발을 내게 벗어달라고 하자 박영주 대령은 예비로 가지고 온 상의와 신발을 김재규에게 주었다. 동 차량은 궁정동을 출발하여 내자 호텔과 광화문을 거쳐 3일 고가도로와 구암동을 지나 미 8군 영내도로를 통과하여 20시 05분경 6번 방가에 도착하였다. 6번 방가에 도착한 정 총장은 상황실에서 상황실장 조대령에게 급한 일이 있으니 국방장관, 합참의장, 해군총장, 공군총장 및 연합사 부사령관에게 전화를 연결토록 하여 6번 방가로 오시도록 직접 연락하고 기타 참모차장이야 관계 참모들을 소집했다. 1~3군의 비상태세를 발령함과 동시 청와대 내부에서 일어난 비습사건으로 생각하여 수경사령관에게 병력 장악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고 수도권 일부 부대에 대해서도 출동 준비 지시를 하는 한편 필요한 수도권 부대 지휘관을 6번 상황실로 오도록 했다. 이에 앞서 19시 55분경 김계원은 김재규가 현장을 떠난 후 방에 다시 들어가 동소에서 신음하고 있던 차진철 실장이 절명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동인을 그대로 방치한 채 중정정비원 유승옥과 동서영준 등 2명을 불러 이들과 함께 각각 시신을 대통령 승용차 편으로 국군 서울지구병원에 안치한 후 유승옥, 서영준에게 내 허가 없이는 누구에게도 시신을 보이지 말라고 강조한 후 이들을 병원에 남겨둔 채 도보로 병원 정문을 나와 택시편으로 20시 15분경 청와대에 도착하여 국무총리 및 일부 강요와 수석 비서관들에게 청와대로 오도록 연락하였다. 20시 45분경 연락을 받고 청와대에 도착한 총리, 내무, 법무부 장관에게 김경원은 동석에 뜬 수석 비서관들에게 자리를 피하게 한 후 사건 전문은 은닉한 채 각각에서 유고라고만 전하고 경호실 차장 이재전 중장에게는 경호실장이 지휘를 할 수 없게 되었으니 당신이 경계 강화와
병력 통제를 철저히 하고 경거망동을 금하라고 하면서 국가의 중대 사건이 발생했는데 지금 그 이유는 말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20시 30분경 6번 방가에 국방장관, 합참의장, 연합사 부사령관, 공군참모총장, 해군참모차장 등이 순으로 도착하였고 총장은 이들에게 각각가 피격당했음을 보고하였다. 이 보고를 받은 국방장관이 김계원을 전화로 호출도록 지시하니 옆에 있던 박흥주 대령이 대신 전화로 김계원을 불러 6번 방가로 오도록 전달하자 김계원은 국방장관이 청와대로 올 것을 주장하므로 김재규가 직접 전화하여 형님 이리 오시오. 다 끝났는데 거기 무엇하러 갑니까? 여기 다 모였으니 총리 모시고 오시오 라고 하자 김계원은 김재규가 육군 총장을 인질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응낙하였다. 이때 국방장관은 김재규에게 피격 내용을 물었으나 김재규는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각각에서 돌아가신 것은 틀림없다고 하면서 빨리 계엄을 선포하고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자고 하므로 국방장관은 합참의장, 육군총장, 공군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및 해군참모차장 등과 대책을 논의하는 중에 김재규는 재차 이들을 협박하려고 2번이나 일어섰다 앉았다 하였다. 20시 50분경 국방장관으로부터 현재 복장으로 급히 출두하라는 명을 받고 6번 방가에 도착한 국군보안사령관은 상황을 검토하고 국군 서울지구 병원장을 통해 각각가 서거했음을 확인한 후 사태의 주요성을 감안하여 육군본부 보안부대에 즉각 임시지휘본부를 설치, 간부를 전원 소집하였다. 21시 30분경 청와대로부터 국무총리, 외무부 장관, 내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 김계원 및 정무제일수석 비서관 유혁인이 육군 방카에 도착한 후 강요들이 김재규에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자 김재규는 지금 대통령이 유고입니다. 이것은 중대한 사태로서 전방경계도 강화해야 되겠고 국내 유혈 사건도 막아야 하기 때문에 2, 3일간 보안을 단단히 유지해야 하고 가기를 열어 계엄을 선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2시 25분경 김재규가 김계원을 방가 화장실로 슬며시 데리고 가서 우선 계엄을 선포해서 사태를 장악하고 계엄사령부를 혁명위원회로 간판을 바꾸어 군사혁명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하면서 보안유지를 당부하였다. 22시 30분경 국무위원 및 군수뇌가 모여 사태 수습 대책을 논의 중 총리는 국무회의 소집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국무회의를 소집토록 지시하였고 국방장관은 국무회의 장소로는 6번 방카가 협소하니 국방부 회의실로 옮기자고 제의, 장소를 국방부로 옮겼다. 22시 40분경 총리 지시로 유혁인 수석 비서관이 총무처 차관에게 연락 국무회의를 소집토록 조치하였으며 국무회의를 소집토록 국방장관 적절수로 자리를 옮긴 총리와 문공부 장관이 계엄 선포 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사유를 지체 없이 밝혀야 된다고 주장하자 김재규는 계속 사유를 명시치 말거나 아니면 긴급 사태라고만 발표하도록 고집하면서 소련은 브레즈네프 행정을 일주일간이나 발표치 않았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한편 23시 30분경 김계원은 국무위원들의 강경한 태도로 보아 김재규 거사가 성공할 수 없음을 알고 망설이다가 역방인 국방장관 보좌관실로 살짝 혼자 가서 육군 총장을 잠깐 그 방으로 오도록 정가를 보낸 바 총장과 국방장관이 동시에 들어오기에 김 부장이 범인이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장관과 총장은 김재규를 체포하기로 결심했다. 총장은 즉시 6번 방카로 내려와 수도권 일부 부대에 대해 이동 명령을 내리고
23시 40분경 보안사령관과 헌병감에게 김재규를 체포토록 지시하였고, 보안사령관은 헌병감을 6분 내 임시지휘소로 불러 기하 참모와 김재규 체포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에 의하여 헌병감 및 보안사 오 수사관은 당시 장관 접견실에 있던 김재규를 밖으로 유인하기 위해 위장구실로 육군 총장이 육본 방카에서 만나자고 한다는 전가를 국방부 장관 보좌관 조 장군으로 하여금 김재규에게 전달케 하여 일단 밖으로 나오게 한 후 김재규 경호원이 있는 복도를 피해 비상통로를 이용 국방부 청사 뒷문으로 유인하여 사전 대기시켜 놓은 승용차에 승착케 함과 동시에 무장해제를 하고 압송했다. 이때 시간은 이길 00시 40분경이었으며 김재규가 마지막까지 휴대했던 권총은 미국 스미스 웨선 제 389경 5연발 리볼버였으며 실탄이 일방 장진되어 있었고 4발을 발사한 탄피가 남아 있었다. 23시 50분경 국방부 회의실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했고 겸 사유와 필요성, 겸 발동 시간 등을 논의하다가 국무총리 이하 강요들이 각가의 서거를 직접 확인하지 아니하고는 겸 선포가 곤란하다고 강력히 주장하자 국무총리는 대통령 각각 서거를 직접 확인한 후 조치하기로 결정, 일시 정리하고 총리, 부총리, 국방, 내무 및 문공장관을 김계원으로 하여금 안내케 하여 국군 서울지구 병원에 이길 01시 20분경에 도착하여 병원장으로부터 상황 성명을 듣고 대통령 각각께서 서거하심을 확인하였다. 오후 2시경 일행은 국방부로 돌아와 세부적인 사태 수습 방안과 절차를 토의한 끝에 국무회의를 속해 03시 45분경에 비상계엄을 동일 04시부로 선포키로 의결하고 정부 대변인은 04시 10분경에 계엄 선포를 발표하였다. 대통령 각각께서는 국군 서울지구 병원에 도착하신 19시 55분 이전에 이미 운명하셨다고 병원장은 진단하였으며 다음날 새벽 03시경에 동병원 구급차를 이용 청와대로 옮겨 모셨다. 김재규 범행 동기. 김재규는 평소 이권 개입이 많다는 개인적 비위로 대통령 각하로부터 진소경고를 받은 바 있고 근래에는 전국 수습책에 거듭된 실패로 무능이 노정된 데다가 군 후배이며 연하인 차실장이 사사건끝 업무에 간섭하는 방자한 월권으로 수모를 당하고 있음에도 대통령은 차실장만을 편애하고 자신을 불신한다는 생각에서 불만이 누적되었으며 특히 요직 대편설과 함께 부산 마산 소요 사태와 관련 자신에 대한 인책 해임설이 바다하여 불안하던 차에 현 정계 인물 중에서 대통령으로서는 자기가 가장 적임자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현직의 주요 인사와 군 지휘관은 자기 영향권 내에 있다고 오판을 하고 부산 마산 사태를 오히려 대통령 제거의 계기로 역이용하여 거사할 경우 정보부장의 막강한 권세와 방대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계엄군을 장악하면 사후 수습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시해 계획을 구상하게 된 것이다. 거사 계획이 누설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금년 6월경부터 김재규 단독으로 구상했으며 시해 방법은 총격으로 하고 장소는 궁정동 궁정식당에서 시기는 적기를 선택하며 대통령 각하와 차실장은 자신이 직접 살해하고 청와대 경호원은 신복인 박선호 박응주 대령과 자신의 경호원을 하수인으로 하여 처치토록 구상했다. 특히 사후 대책으로
시해 현장에 육군 참모 총장과 김정섭 중정 제2차장부를 끌어들여 거사 가담 의식을 주고 이들을 장악하되 참모 총장을 설득하여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협박수단을 구사할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거사 후 즉각 가기를 소집, 계엄을 선포하며 자신의 기반 구축을 위해 각각 유고 사실을 3일 동안 보안을 유지하고 현장 상황은 중정 자체 건물임을 내세워 중정 조직원으로 하여금 조사 처리케 한 후 국민 애도의 농도에 따라 자신이 지휘했다는 사실을 밝히거나 은폐하며 군부는 국가 방위 임무를 전담하고 중정은 전국 수습과 정책 수행 임무를 각각 전담하되 사항에 따라 현 체제 하에서 집권을 할 것인지 헌법을 개정해 놓고 대통령에 출마할 것인지를 따로 계획한다는 등 엄중한 야욕의 보관을 가지고 있었다. 수사 결론은 본 사건은 군부 또는 여타 조직의 관련이나 외세 조정이 개입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다만 과대 망상증에 사로잡혀 대통령이 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허욕이 빚은 내란 목적의 살인사건이다. 본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주범 김재규 등 국헌문란 기도범 7명을 비롯하여 증거인멸 임명 외 관련 혐의를 포착하기 위해 111명을 추가 신문하여 33명은 참가인으로 선정하고 나머지 78명은 훈방하였다. 당부의 말씀. 수사를 지휘한 본인은 오직 사명감에 입각하여 소신을 가지고 사건을 파헤쳤습니다. 적극적인 협조와 변달을 해주신 그해 1979년 10월 26일 참 오랜만에 집에서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한 남편은 식사 후 내게 과일 상자를 준비해달라고 했다. 소요 사태로 귀가도 못한 채 경무에 시달리고 있는 보안사 수사관들을 격려하러 가겠다는 것이었다. 동네 슈퍼마켓에서 사과 2상자를 사들고 집에 들어서자 전화벨이 울렸다. 큰 동서가 아프다는 청갈이었다. 형수님이 가난한 우리 집 맏며느리로 들어와 고생을 하시더니 몸이 많이 약해지신 모양이요. 3년 전 시어머님의 타계 후 우리 내외는 형님 내외를 부모님처럼 모시고 있었다. 당신도 같이 가도록 합시다. 형님 댁에 들러 문병을 한 뒤 수사분실에 잠시 다녀오는 동안 큰 댁에 머무르면서 큰 동서를 위로해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 서둘러 출발한 차가 막 삼각지 로터리를 통과할 무렵이었다. 차 안에 무선 전화기가 울렸고 앞좌석에 앉아있던 부관 손삼수 중위가 전화를 받았다. 급히 사령부로 전화해달라는 전갈입니다. 손 중위의 보고였다. 수신 상태가 좋지 않아 더 이상의 내용은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손 중위가 다시 말했다. 차를 세워라. 그이가 말했다. 뭔가 심상치 않다고 생각했는지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 듯했다. 즉시 공중전화를 걸어 북의 동향에 이상한 점이 없는지 알아보고 자세한 정갈 내용도 확인해봐라. 그 당시 차량 전화는 통화 가능 지역이 넓지 못했다. 청와대 경호실과 국방부 장관 공간에서 사령관님을 찾는 전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가능한 빨리 전화해 주실 것을 요망한다는 내용입니다. 전화를 끝내고 달려온 손중이가 보고했다. 분실로 가자. 차는 삼각지 로터리에서 급히 방향을 바꾸어 전속력으로 달렸다. 차가 도착한 곳은 서빙고에 있는 수사분실이었다. 그곳은 나도 이름은 들어 알고 있었다. 차에서 내리며 그이는 내게 짧게 말했다. 당신은 바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소. 남편은 분실 안으로 황황히 사라져갔다. 그날 밤 남편은 귀가하지 않았다. 나도 그 저녁의 일로 잠 못 이룬 채 뒤척이고 있었다. 새벽 4시 전화벨이 울렸다. 사령관님께서 새벽 라디오 뉴스를 들어보시랍니다. 부관 손중위의 음성이었다.
라디오를 틀자 충격적인 속보가 흘러나왔다. 박정희 대통령 유고. 너무나 충격적이라 도무지 무슨 뜻인지 금방 이해되지 않는 난해하고 엄청난 소식이 전파를 타고 반복해서 흘러나왔다. 라디오에선 설명 없이 계속 두 가지 소식만을 되풀이하고 있었다. 박 대통령 유고, 새벽 4시, 전국 비상계엄 선포. 박 대통령 유고라니 급한 병환인가? 아니면 돌연한 사고가 있었던 것일까? 뭔가 알 수 없지만 아주 급박한 일이 벌어졌음에 틀림없었다. 국가의 이 비상시국, 남편은 지금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지난밤 황황히 헤어졌던 남편의 뒷모습을 삼킨 서빙고 건물이 생각났다. 그러나 국가의 비상시국에 보안사령관의 아내가 전화로 개인 안부나 묻는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 놀라움과 초조함 속에 조간신문이 도착했다. 대문짝만한 글씨로 인쇄된 일명 기사는 경악스런 비극적 사건을 보도하고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26일 오후 7시 50분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쏜 총탄에 맞아 서거했다. 대통령 궐의에 따라 그 뒤를 이어 최규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취임했으며 최 권한대행은 27일 오전 4시를 기해 전국, 제주도 제외 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사령관에 정승화 대장을 임명했다. 박정희 대통령의 장례는 국장으로 11월 1 거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을 놓자 눈물이 쏟아졌다. 기사 속의 국장의 날짜는 공백으로 비어 있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이승만 대통령이 청와대를 비극적으로 떠나더니 이제는 박 대통령까지도 결국 죽음으로써 청와대를 작별하게 됐다는 것인가? 이기붕 일가의 자살 충격 이후 20년, 청와대는 다시 최고 권력자의 심장에서 피를 쏟게 하고 있었다. 더구나 그 엄청난 비극의 가해자도 피해자도 모두 우리의 은인이거나 지인들이어서 충격은 더욱 컸다. 젊은 위관장교 시절부터 변함없는 애정으로 우리 내외에게 그토록 다정하셨던 박 대통령. 5년 전 부인 유교사를 총탄에 잃은 비통함 위에 자신도 결국 부하의 총탄에 희생돼 세상을 작별하시다니. 그 어른의 인간적 비극이 내게 형언할 수 없는 피해를 느끼게 했다. 대통령의 세 자녀들은 또 어찌할 것인가. 이런 비극 속에 아버지를 잃은 박 대통령에 남겨진 자녀들이 생각나자 가슴이 미어졌다. 그뿐이 아니었다. 시해 현장에서 대통령과 함께 죽음을 당한 경호실 요원들. 그들은 남편이 대통령 경호실 작전 차장부로 발령이 났던 1976년 6월 이후 1년 남짓 동안 문을 마주한 아파트에서 정겨운 이웃으로 함께 살았던 가족 같은 사람들이었다. 경호실 아파트로 불리는 그 아파트는 청와대 경내 영빈관 뒤편에 있었다. 4층으로 된 그 아파트는 대통령 수행경호원 가족들만이 거주하던 관사였다. 석양 아래 아파트 뜰에서 놀던 자녀들과 함께 일상의 소소한 얘기들을 나눴던 그 부인들이 이 끔찍한 비보를 대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튿날 오전 최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별 담화를 발표했다. 담화는 본인은 오늘 필설로 형용할 수 없는 비통한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께 애국심과 지혜와 단합을 호소합니다. 로 시작되고 있었다. 야간 통행금지 시간이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로 연장되었다. 김재규의 체포로 공석이 된 중앙정보부장 서리에는 이희성 육군 참모차장이 임명되었다. 11월 3일 거행된 박 대통령의 영결식은 건국 이래 최초의 국장으로 치러졌다. 생전에 시시비비가 많았던 고인이었지만 죽음은 산자들로 하여금 잠시 시비를 멈추게 했다. 박 대통령은 그날 그렇게 15년 세월 넘게 살아온 청와대를 떠나
사랑하는 세 자녀의 깊은 오열 속에서 동작동 국립묘지, 아내 유경수 여사 곁에 마련된 유택으로 갔다. 정부는 고인의 생전의 업적을 기려 건국 훈장, 대한민국장을 수여했다. 10월 26일 밤 보안사의 서빙고 분실 안으로 황급히 사라진 이후 일주일이 넘어도 남편은 단 한 번도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다. 온 나라를 단번에 충격 속으로 몰아넣은 박 대통령 시해 사건은 비상계엄령을 불러왔고 계엄령이 선포됨과 동시에 계엄공고 제5호에 의해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되었고 보안사령관이 그 책임자로 임명되었다. 박 대통령이 시해되는 그 순간 남편은 그 사건의 수사 책임자로 등장하게끔 운명지어졌던 것이다. 그 일을 보안사령관으로 임명한 그해 1979년 3월 5일 박 대통령은 알고 있었을까? 가을이 되면 자신이 임명한 그이가 자신의 비극적 죽음의 뒤처리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남편도 꿈속에서조차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었다. 자신이 박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게 될 것이라는 기막힌 사실을. 대통령 시해 사건 수사라는 그 엄청난 역사적 과제가 바로 남편에게 맡겨졌다는 소식은 나에게도 중압감을 주었다. 남편은 여전히 집에 들어오지 못했고 그의 부재 동안 난 그이가 맡게 된 책무의 막중함에 질려 염려와 불안으로 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렸다. 운명이라고 해야 할지 이상하게도 남편은 일생 보직을 받아가는 곳마다 크고 작은 역사적 사건들을 만나 그 상황들이 주는 무거운 책무를 감당하느라 혼신의 힘을 바쳐야만 했다. 남편은 그것을 젖먹던 힘까지라고 말했던 적이 있다. 이제 남편은 다시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가장 충격적 사건의 하나인 박 대통령 시해 사건 수사 책임자로 부름을 받고 있는 것이다. 남편을 바로 그 시간 그 자리에 임명해 놓은 박 대통령과 그의 사이의 인연에선 확실히 설명할 수 없는 그 어떤 운명의 손길이 느껴졌다. 합동수사본부장인 전두환 소장에 의해 시해 사건 전무가 발표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은 날 나는 아예 뜬 눈으로 밤을 지샜다. 11월 6일 아침 바싹 탄 입술로 텔레비전 앞에 다가앉자 남편의 모습이 화면 위로 나타났다. 보안사 서빙고 분실 앞에서 뒷모습을 본 지 꼭 열흘 만이었다. 화면에 드러난 남편 모습이 마치 낯선 타인처럼 느껴졌다. 어둡고 심각한 표정의 얼굴은 몰라볼 만큼 까칠했고 수면 부족이 역력해 보이는 충혈된 눈에서는 서늘할 만큼 매서운 기운이 느껴졌다. 안개 속에 가려진 음모의 궤적을 찾아가느라 매의 눈초리가 되지 않을 수 없었으리라. 그런 모습만으로도 벌어지고 있던 사태의 심각성과 어려움이 낱낱이 전달되는 것만 같았다. 부채살처럼 늘어선 취재 언론들의 수많은 마이크를 통해 전해지던 남편의 음성마저도 긴장감 때문인지 평소와는 달리 날카로운 쇳소리가 섞여 있었다. 그이는 박 대통령 시해 사건의 전모를 발표하기 시작했다.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는 본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그동안 진상규명에 유능한 검찰, 경찰 등 전 수사력을 동원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 결과 대역 원흉인 김재규 일당의 범행 전모가 판명되었으므로 이에 범행 동기 및 계획과 사건 경위, 배후 관계 유무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그이가 귀가한 것은 그로부터 또 며칠이 지난 후였다. 수사 전모 발표 때 텔레비전 화면에서 보였던 모습보다 비교도 안 되게 상해 있었다. 욕실에 더운 물을 준비하고 식사 준비를 했다. 아이들도 며칠 만에 그리던 아빠를 만났건만 그날만은 누구 하나 입을 여는 사람이 없었다. 모두들
엄청난 역사적 사건의 중압감에 눌려 있었다. 식사 후 둘만이 있게 되었을 때에도 나는 애써 불안감을 누르며 남편 얼굴만 살피고 있을 뿐 뭐라고 말을 붙일 수가 없었다. 한동안 생각에 잠겨있던 그이가 입을 열었다. 우리 애들이랑 식구 모두 당분간 경환이네 집에 가서 지냅시다. 나는 너무나 뜻밖의 말에 놀라서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느냐고 묻지도 못했다. 그러자 그이가 말을 이어갔다. 당신이 너무 걱정할까봐 얘기를 못했는데 그간 있었던 일을 알려줄 테니 혼자만 알고 있어야 하오. 합수부는 11.6 사건이 던져준 충격과 국내외의 비상한 관심이 쏠려있는 점을 고려해서 사건 이틀 후인 10월 28일 서둘러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소. 그런데 사건 전모에 관한 후속 발표가 나오지 않자 사건 진상과 관련한 근거 없는 소문과 유언비어들이 나돌고 있는 데다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의혹마저 떠돌아다닙니다. 특히 사건 직후부터 세간엔 김재규가 직접 자기 손으로 대통령을 시해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분명 믿는 데가 있을 것이다. 실패하면 죽을 것이 뻔한 일인데 중앙정보부장이라는 사람이 확고한 사후 보장 대책도 없이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김재규가 고위장성 출신이니까 틀림없이 군부와 결탁되어 있을 것이다. 미국이 박 대통령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미국의 정보기관이 개입했을 것이다. 라는 등의 억측들이 나돌고 있었소. 그런 와중에 김재규의 공범 또는 배후 세력을 수사하던 수사관한테서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이 사건 당일 시해 현장 바로 옆체에 있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나도 뒤통수를 얻어맞은 즉 충격을 받았소. 수사관들은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건의했고 그런데 그 일이 그렇게 간단히 처리할 수 없게끔 일이 꼬여 있었소. 정 총장은 이미 계엄사령관에 임명된 상태였단 말이오. 비상국무회의가 열려 계엄 선포와 계엄사령관 임명 문제가 논의되었을 때 그 회의 참석자 그 어느 누구도 정 총장의 의혹에 찬 행적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지. 그때 만약 정 총장이 시해 현장 옆체에 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었다면 정 총장이 계엄사령관에 임명되는 일은 없었을지 모르오. 게다가 11월 8일에 김재규가 사전 계획과 모의가 있었다고 자백했단 말이오. 그렇게 해서 훨씬 더 복잡하고 심각한 상황에 대한 수사로 옮겨가게 되었던 것이오. 김재규 부장의 손을 빌어 박 대통령을 제거한 배후 세력이 있다면 이 사건 수사 책임자인 나 하나쯤 제거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일일 거요. 당신도 알다시피 나는 일찍이 국가수호의 재단에 내놓은 목숨이고 또 11.6 사건 수사라는 국가적 역사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만큼 몸을 사릴 생각은 없소. 그러나 수사 도중 내가 제거된다는 것은 사건이 미궁으로 빠져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는 나의 신변 안전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단 말이오. 그렇게 해서 우리 가족은 총리 공간 옆 팔판동에 사는 시동생네 집으로 옮겨가 살게 되었다. 보안사령부와 연희동 집을 오가는 일정한 출퇴근길이 노출돼 있을 뿐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공격의 목표가 될지 모른다는 주위의 경고를 받아들인 결과였다. (1979년 11월 10일)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은 시국에 관한 특별담화에서 우선 국가보위에 만전을 기하면서 민생과 사회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헌법에 규정된 시일 내에 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서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에게 정부를 이양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최 대통령 권한대행은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은 자녀 임기를 채우지 않고 현실적으로 빠른 기간 내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광범하게 들어서 헌법을 개정하고 그 헌법에 따라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말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안정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면서 헌정 질서를 유지하는 가운데 민주주의를 착실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가장 슬기로운 길이며 또한 순리라고 말했습니다.